대주제의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 2020년, 21년 집값이 역사적으로 폭등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건 팩트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년 들어서 집값이 대대적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팩트예요. 뭐 그 밖에 과거 기존 정권들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하고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히려 하락한다. 이렇게들 이제 개념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어떠신지 이번에 거꾸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종호 교수님. 네. 어떤 의견이세요? 그것도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죠. 네, 네. 사실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좀 맥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진보 정권 자체가 그동안 가져왔던 철학, 이거는 부동산은 절대 투자든 투기의 대상은 돼선 안 된다. 그런 것들로 눌러왔었고, 그리고 도시 자체도 뭔가 새로 건축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그런 대상물이기보다는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랄까요, 원활함을 도모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맥락상에서 원인을 일부 제공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또 전부를 그걸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게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요, 그 정책적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좋은 뭐랄까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그 효과가 그 다음 진보 정권에서 드러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허욱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결국 돈이 많이 불려서 규제를 많이 해서 뭐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또 이제 반복될 거다. 일종의 학습 효과거든요. 학습 효과는 일종의 이제 경험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마치 이 선지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벌써 그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고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 박정호 교수님 말씀 잘했지만 제 생각에는 통화량 관리가 결국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뭐 M1을 보기도 하고 M2를 보기도 하고 M1 뭐 M2 비율을 보기도 하고 뭐 가계 대출 잔액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금융 지표를 많이 쓰는데 M2가 비교적 대도시 아파트하고 좀 상관계수가 뭐 한 0.9%까지 0.9 정도가 될 정도로 비교적 높습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 노무현 정부 때가 거의 한 49%? 5년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부부터 한 50% 정도 됐거든요. 거의 50%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한 10% 정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늘어났다. 지금은 지난 3월 기준으로 한 6.1% 정도입니다. 아직은 안정 정도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집값이 오른다더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거 경험에 대한 맹신을 이번에 불식시키려면은 제 생각에는 통화량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10% 이하로 좀 낮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아베노믹스 아시죠? 돈 풀기 했잖아요. 그때 8년 집권을 했는데 M2 증가율을 보면은 전 8년보다 한 2배 조금 안 돼요. 근데 집값은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량 관리가 결국은 집값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 가령 뭐 M2 이것도 잘 보고, 그다음에 가계 대출 이것도 잘 보면서 아마 정책을 펴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수는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제 딸이 2001년생입니다. 그래서 제 딸한테 물어보게 되면 2002 월드컵, 88 올림픽, 6.25 전쟁이 다 같습니다. 그냥 역사책에 있는 그냥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을 이제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노무현 최근에 청년들이 있죠. 이제 2030들이 이제 주택 구매의 주층이고 관심 대상이고 우리 세미나 때도 이제 많이 오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생각할 텐데, 노무현 진보 정권 집값 올랐습니다. 박근혜 MB 정부 집값이 좀 내려오거나 주춤했죠? 규제를 풀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 올랐습니다. 공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좀 확장해서 50대 이상 분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김대중 정부가 진보잖아요. 집값 규제 가장 많이 풀었고요. 집값 폭등했습니다. 풀어줬고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그슬로 올라가서 시초 88 올림픽 할 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집값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뭘 규제를 했냐면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1기 신도시 200만 원 건설 계획. 그 당시에 양도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웠는데 엄청난 규제와 공급 폭탄, 토지 공개념까지 쏟아부으면서 집값을 안정시켰거든요. 네. 군사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맞지 않은데 시장 상황이 오를 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규제를 해서 올랐던 부분도 있으나 올라가니까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반면교사해야 될 부분, 문재인 정부 가까우니까 반면교사해야 될 부분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세 가지를 좀 꼽아본다면 첫 번째는 지나친 자신감, 과도한 자신감. 우리가 다 해줄게. 믿고 기다려. 집 사지 마. 우리가 집값 잡을게. 1년, 2년, 3년 지났는데 못 잡습니다. 집값 올라갑니다. 이 기다림, 기대감이 분노로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언밸런스라고 하는데 저는 보유세를 올렸으면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지? 집 팔어.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양도세까지 올립니다. 최고 세율 82.5% 올라가니까 10억 남았는데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8억 국가에 내고 2억을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안 팝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문제고. 세 번째는 신뢰를 잃어버렸는 게 많이 발표됐습니다만 2017년도는 임대사업자 좀 등록해. 저렴하게 임차인들한테 세 줘. 우리가 세제 혜택 줄 테니까 니들도 좋잖아 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집값 올라가는데 니들이 임대사업자로 다 규제를 빠져나가네? 안 되겠다. 다시 규제를 합니다. 도대체 정부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부터 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해 본다면 과도한 자신감,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게라는 지나친 기대감은 시장에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보유세를 좀 올리거나 대출 규제를 한다면 또 출구 전략도 저는 좀 만들어주는 해서 시장에서 좀 거래가 늘어나고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또 믿고 기다리면서 반면교사에서 그렇게 잘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의견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오른다. 이걸 이제 공식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식화하기는 어렵다. 근데 근거를 찾자면 유동성의 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진보 정부가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였고 재정 정책도 통화 정책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점적으로 통화 정책 기조도 같이 맞물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동성, 통화 정책도 재정 정책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간에는 집값 상승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규제를 도입해서 집값이 상승한 게 아니라 집값이 상승해서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는 더 근저에 깔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든 경제를 바라보는 눈, 뷰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형외과 사진이 이렇게 두 장 걸려 있어요. 비포 애프터요. 근데 성형외과 사진을 보면 비포와 애프터 간에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성형 여부만 다르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진을 봐도 성형 전 사진은 예를 들면 화장을 안 했어요. 성형 전 사진은 조명도 없어요. 혼자 셀카 찍었어요. 성형 전 사진은 드레스업도 안 했어요. 잠옷 입고 찍었어요. 집에서 찍었어요. 사진 보정도 안 했어요. 근데 성형 후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조명 받았고요. 메이크업 했고요. 풀리 드레스업 했고요. 사진 보정도 했고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비포와 애프터 간의 사진의 차이가 성형의 효과냐, 성형 외에 다른 효과도 같이 맞물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논문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논문 통과 여부가 통제했느냐예요. 통제. 컨트롤을 했느냐. 그러니까 성형 여부의 효과만 봐야 되는데 나머지 효과까지 같이 맞물린 것은, 이것은 성형의 효과가 아니다라는, 이게 논문 통과 안 됩니다. 이런 사진으로는. 나머지 조건이 다 똑같고 성형 여부만 달라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진보 정부,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집값이 상승한 건 결론적인 것인데 나머지 변수도 작용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고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2020년, 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였어요. 그럼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금리를 인하했다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를 도입한 겁니다. 완화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 완화의 시대가 왔고 22년, 23년, 24년은 세계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선회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물론 우리나라 집값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20년, 21년은 세계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어떤 정책을 가동해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데 있는 거예요. 정책이 실패인 건 맞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책 때문에 집값을 올려놨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구간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 실패해서 집값 올랐다라고 할 거면 그러면 캐나다 가서 캐나다 총리한테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집값 50% 올랐지 않았느냐. 미국 집값 48% 올랐는데 미국 대통령도 정책 실패해서 오른 거 아니냐. 뉴질랜드 총리 찾아가서 호주 총리 찾아가서 모든 나라 찾아가서 다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집값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야 돼요.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21년 같은 경우 시대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다라고 가정하는 게 어떨까. 역시 22, 23년 같은 경우는 진보 정부가 아닌 이 보수 정부가 등장해서 집값이 조정된 게 아니라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모든 국가가 다 같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고 긴축의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유동성이 다 빠진 겁니다.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저의 의견은 진보 정부면 무조건 집값 상승 이렇게 그냥 공식화하시기보다는 그 배경에 깔린 어떤 흐름 요건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 적절한 이 시장에 대한 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100%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집값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고 당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그 저금리 환경이라든지 그런 재반의 어떤 그런 요인들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이 그 공급 카드를 그 너무 늦게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출 규제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특히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막판에 그때 가서 공급을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DTI를 도입해서 그래서 잡혔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뭐 그 막판에 가서 공공 어떤 개발을 뭐 중심을 했지만 공급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진지하게 했으면은 그 어떻게 보면 변동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큰 메가 트렌드는 못 바꿔요. 그런데 뭐 10% 오를 걸 한 6, 7%로 낮추는 요거는 충분히 뭐 정부 정책의 어떤 그런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데 그분이 조금 아쉽다. 이거는 좀 맞는 거지만 무조건 정부 이렇게 타소를 하기에는 우리가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이렇게 좀 거시적인 어떤 그런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조금 미흡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은 이게요, 지금 집값을 결정하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요새 보면 오히려 이런 논문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전체의 한 절반 가까이가 기준금리가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요새 투자재가 되면서 금융 변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컨트롤하는데 좀 아쉬웠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지만 무조건 모든 게 뭐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진짜 들어갔을 때 어떤 정부를 좋아하고 싫어하지를 떠나서 좀 종합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분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역대 진보 정권 때 집이 올랐다 이걸 평가를 한번 해본 거잖아요.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될지.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또 한 번에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정권이. 네. 그런데 여태까지 말씀 주신 걸 종합해 보면 유동성이 굉장히 큰 관건이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0%대 경제 성장률까지 떨어졌으니 추경까지 해서 20조 이상의 재정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그게 모자라면 또 더 하겠다라는 정책 기조니까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될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또 해주셨는데, 기준금리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본격적으로 경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제 환율에 대한 걱정도 없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도 낮춰질 거고. 그럼 이 두 가지 따져봤을 때 이거는 부동산 상승을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공급이 부족했던 것도 아킬레스 건이었다 했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을 결정하는 절차적 민주화가 어마어마하게 도모됐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옛날만큼 빨리빨리 결정돼도 좀 시간이 걸리는 텀이 돼서 앞서 우리 토론할 때 김인만 소장님이 압구정 이제 시작해도 10년 걸립니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공급도 단기간에 되게 어렵고 또 오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견을 드리면 그런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여건이 20년, 21년만큼 극단적인 완화, 극단적인 확장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 폭등하거나 그런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2, 23, 24년 동안의 조정을 뒤로 하고 상승, 뭐 강보합에 해당되는 상승 흐름은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고요. 예. 다른 분에게도 여쭤보세요. 한 가지만 더 포인트를 드린다면 오늘은 내내 논의를 안 했지만 논의하면서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가 신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중에 굉장히 중요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입니다. 그럼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라면 가격이 지방 집값이 하락하게 놔두는 게 유리합니까? 상승 반전하는 상황에 미분양주택이 해소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목표로서 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지난 장세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두 분 어때요? 제가 발표한 내용이네 뭐. 그렇죠. 네, 네. 약간 顕미오기 장세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심리가 이제 심리책을 쓰셨지만 예. 불안 심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 왜 안 사냐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아무리 실소유자라도요,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안 오르는, 그냥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실소유자예요. 그거 다 개구라 뻥입니다. 올라가지도 않는 집을 그냥 전세 들어가면 되지 왜 세금을 내고 집을 사겠습니까? 마음속에는 나름대로의 기대감, 어느 정도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을 합니다. 절대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집 산다? 내 인생에 전 재산을 투입을 하는데 진보 정권이라고 집 오를 것 같다라는 공식으로 집을 어떻게 삽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의 공식과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집을 사는데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뭐 왜 불안하냐라고 하면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노력해서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있지만 20대 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놀다가 나중에 취직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집 마련하겠지라는 나름대로의 뭐 근거 없는 자신감? 네. 뭐 이런 게 있었고, 시대적으로도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었는데 집값 절대 가격도 높지 않았고요. 지금은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나 영원히 이제 강남은 당연히 안 되고 서울 외곽 지역도 힘들어라는 불안 심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한강 벨트에서 자칫 잘못하면 담을 넘어서 저는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심리는 앞서서 이제 박원갑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순식간에 뭐 아까 정어리 때처럼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새 정부는 국민들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도록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집단적 불안 심리거든요. 나만 불안 심리를 가지면 시장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여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심리가 어떻게 보면 팽배해지면은 이 비성적 과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포모 증후군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지금 경제 침체돼 있잖아요. 소비가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은 이 펀더멘탈을 이탈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버블을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아까 통화량 관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상승 금액하고
상승률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금액은 좀 많을 수 있지만 뭐 베이스 자체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상승률은 그렇게 뭐 과거 정부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공급은 지금 당장 안 돼. 그렇다고 과거처럼 종부세, 양도세 카드를 쓸 수도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로.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결국 수요 사이드에서 조금 이게 뭐 수요 규제보다는 조금 조절하는 혹은 분산하는 이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를 분산하는 방법은 결국은 지방에서 자꾸 이제 상경 투자를 이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본인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건데 다만 그게 집단화됐을 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 쇼크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서울 아파트를 지금 일종의 필수품처럼 생각하고 사들이면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주택 보급률은 93.6%로 14년에 가장 낮고 지금 외지인들이 아파트를 한 해 4채에서 5채를 사들이는데 이거 어떻게 다 막을 거냐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제 생각에는 조금 수요 조절 쪽으로 뭐 대출 규제를 좀 약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거 좀 어떻게 하네 좀 조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 쪽으로 이제 수요가 분산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공기업 이전이라든지 뭐 세종시 완성 이런 것들 카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도세 감면이나 아니면 취득세를 좀 더 깎아준다든지 해서 수요를 어떻게 서울로 몰리는 걸 좀 막을 수 있도록 자체도 좀 이렇게 조절하고 또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이런 카드를 쓴다면은 그렇게까지는 뭐 참혹한 정도의 집값 상승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같이 주실까요? 네, 저희가 2시간 넘게 부동산 100분 토론이 아니라 뭐 200분 토론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 유튜브로서 전해드리는 토론과 발제가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마라톤 세미나를 이미 계획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7월 26일 날 마라톤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늘 토론한 소감과 이때의 강의 계획 이 부분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거시경제적으로 25년 하반기 어떤 흐름에 놓이고 또 금리 전망, 환율 전망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흐름을 여러분께 강의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현수 소장님. 7월 26일 두 번째 이제 제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도 좀 많이 다니고 돌아가는 메커니즘 또 손님들하고도 직접적인 컨택이 많기 때문에 또 경험에 미루어서 최근의 흐름과 또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포함 내 집 마련 전략 20년 동안 제가 모니터링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과 내 집 마련하는 최선의 방법을 이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예, 저는 뭐 우리 김유만 소장님이 임상 경험과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를 말씀 주신다면 저는 이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그게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 또 무엇인지, 특히 수도권 집값 변동의 전 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황업 소장님. 저는 제목이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 생존, 살아남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올리면은 이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돈이죠. 또 하나는 인구입니다. 저는 돈의 흐름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결국 인구라고 했을 때는 젊은 세대의 어떻게 보면 공간 욕망을 욕망해야 된다. 항상 제가 저는 이 아파트 문화가 저는 18년 전부터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 직접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바로 아래 세대 시각에서 보셔야 되고 특히 3, 40대 여성 시각에서 부동산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생긴다. 그걸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좀 큰 손도 좀 오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요새 조물주 외 건물주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좀 잘 사시는 법 제가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여러 가지 좀 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 거의 전 재산을 두고 하는 의사결정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이렇게 고민되시는 것들이 분명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강연 말미에 모두가 다 같이 대토론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꼭 질문하실 것들 적어오시길 바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댓글 맨 위에 상단에 고정 댓글 달려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부동산 100분 토론 마무리하고 많은 분들 마라톤 세미나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또 희망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